엽시! 안녕하세요, 엽트입니다. 올 한해는 스마트폰 하면 120Hz란 단어가 바로 따라올 정도로 높은 주사율을 탑재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나가는데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엔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부터 노트 20 울트라, Z 폴드 2, 그리고 최근 여러 이슈로 곤혹을 치른 S20F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라인업에 120Hz를 적용함으로써 스마트폰 브랜드의 양대 산맥임을 과시하였습니다. 다만 최소 90만원대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고 구매로까지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만원 후반대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에서나 살펴볼 수 있었던 120Hz의 높은 주사율로 무장한 포코 X3를 데려와 봤어요. 그럼 가시죠. 우선 패키징입니다. 전면엔 포코 X3란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뒤쪽엔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아래쪽에만 간단하게 스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테마 컬러로 뽑은 노란색과 블랙을 적당히 잘 섞어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리뷰했던 레드미 노트 9 프로의 패키징보다도 훨씬 정돈된 모습이지만 깔끔하다 못해 너무 뭐가 없다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제품 사진 정도는 인쇄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리저리 흔들어 봤을 때 구성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패키징 자체는 꽤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품도 살펴보도록 하죠. 액정 필름이 부착된 본체와 투명 TPU 케이스, 34W 충전기, 충전 케이블, 유심핀, 그리고 간단한 사용사가 들어있네요. 이 부분도 레드미 노트 9 프로의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외관으로 넘어가보죠. 전면을 살펴보면 닷 디스플레이라 부르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 레드미 노트 9 프로와 비교해봐도 카메라의 크기가 꽤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즘엔 정말 보기 힘든 LED 인디케이터도 마찬가지로 탑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베젤의 두께가 다른 건 그대로인데 두께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상하 베젤이 균형 잡힌 쪽을 선호하다 보니 이건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위쪽엔 IR 센서와 함께 마이크, 스피커 홀이, 아래쪽엔 3.5mm 이어폰 잭과 USB Type-C 포트, 세컨드 마이크, 스피커 홀이 위치해 있으며 왼쪽엔 유심 슬롯이, 오른쪽엔 볼륨 버튼과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된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후면엔 꽤나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홀로그램 처리가 된 포코란 문구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 요즘 중국산 스마트폰 대다수에서 이런 방식이 꽤나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디자인은 꼭 스마트폰 광고 모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생각보다는 거슬리진 않는 편입니다. 문구만큼이나 위압감을 주는 어마무시한 카메라 섬은 꼭 특정 게임의 그 친구 같다는 인상을 많이 풍기는데 두께도 레드미 노트 9 프로보다 더 커졌으며 신용카드 2장 정도 두께인 갤럭시 폴드 2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이에요. f2.2에 119도 시야각을 가진 13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를 중심으로 64메가픽셀 메인, 2메가픽셀 접사, 2메가픽셀 심도, 그리고 LED 플래시의 조합은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독특한 구성으로 보이는데 꼭 피처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64메가픽셀 AI 카메라라는 문구는 좀 빼는 게 어땠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레드미 노트 9 프로의 전면 디자인과 새로운 후면 디자인을 결합시킨 형태인데 카메라 부분이 조금 뒤틀린 부분을 제외하면 마감도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수준이네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TPU 케이스는 장착할 때 좀 빡빡한 감이 있긴 하지만 재질 자체도 그렇게 싸구려틱하지 않고 충전 포트 마개도 깔끔하게 설계되었는데 꽤나 일체감 있고 마감도 괜찮은 쓸만한 케이스로 보이네요. 그립감 자체는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긴 한데 레드미 노트 9 프로보다도 높은 카툭티는 확실히 좀 거슬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씌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케이스와 카메라 섬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먼지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지저분해진다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펙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액정입니다. 그 가격대에 그것치곤 꽤나 준수한 수준을 보여줬던 레드미 노트 9 프로의 액정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디스플레이로 저렴한 가격과 낮은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픽셀이 보이거나 도트가 튀어 보이는 현상은 크게 없으며 전체적으로 조금 푸른감이 돌고 쨍한 느낌이 남는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색감이 정리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120Hz의 높은 주사율엔 60Hz의 주사율을 사용하는 다른 중저가 스마트폰들과는 비교를 거부할 만큼 매우 부드러운데 국내에선 약 90만원대의 가격은 돼야 만나볼 수 있는 120Hz의 높은 주사율을 이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하나에서 꽤나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불을 꺼보면 균일도가 일정하지 않는 부분은 여전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OLED처럼 자체 발광하는 방식이 아닌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 방식을 사용하는 스마트폰들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부분으로 이 친구들만의 문제라기보단 패널의 한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펀치홀 카메라 쪽에 멍이 든 것처럼 주변부가 유독 어두운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터치감은 아주 가끔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레드미 노트 9 프로와 마찬가지로 꽤나 준수한 편인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터치 불량이나 떨림 등의 증상도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UI는 샤오미의 MIUI 12를 사용하는데, 안드로이드와 iOS가 적절히 섞인 짬뽕 같았던 MIUI 11보다 제어 센터에서 알림창까지 이제는 훨씬 더 iOS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제스처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애플워치처럼 소리를 내 먼지를 털어내는 스피커 청소 기능도 있으며, 귀염뽀짝한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는 부분이지만,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 보니 뭔가 조잡하단 인상이 남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부모님 같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기 힘든 이유도 이에 있는데, 폰트 조절이 자유로워 글씨 크기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시진 않겠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이라고 해도 iOS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 20대 친구들에게 지켜줘도 난감해할 때가 있는 MIUI를 그나마 삼성 원 UI에 익숙해지신 어르신들에 권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적화도 전체적으로 꽤나 준수한 편으로 보이는데, 앱이 꺼지는 리프레시 현상이 크게 발생하거나 하진 않지만 약간 전환 시에는 조금 버벅거린다는 인상이 남더라고요. 이에 더해 좀 아쉽다 느껴졌던 부분은 바로 터치 센서 인식 속도가 오히려 레드미 노트 9 프로보다도 약간 느리다는 부분인데, 이전에 출시한 친구들보다 소폭 향상된 스펙을 가진 기기에서 인식 속도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하네요. 프로세서로 탑재된 스냅드래곤 732G는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업들에 탑재되는 865나 865 플러스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크게 모자람이 느껴질 정도는 아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배틀그라운드 중업 정도에서 매우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아스팔트 9도 물론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중저가형의 그것이라고 하기엔 꽤나 준수한 품질을 보여주는데, 풍경, 음식, 사물할 것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감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레드미 노트 9 프로와 마찬가지로 조도가 충분히 확보된 환경이 아니라면 64메가픽셀로 찍으시는 것보단 일반으로 두고 촬영하시는 게 퀄리티 면에선 더 나은 것으로 보이며, 오토포커스 성능 자체는 아주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초점은 그래도 정확하게 잡는 것으로 보이네요. 초광각에서 광각, 그리고 2배줌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며, 2배줌 자체의 성능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모드는 레드미 노트 9 프로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고품질이라기보단 그냥 사용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정도인데, 확실히 고화소로 인해 발생하는 노이즈는 쉽게 잡히질 않는 것 같네요. 꽤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AI 성능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장면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색감을 잡아주는 성능 자체가 마치 필터 어플을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 촬영도 마찬가지로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하는데, 주간이나 조도가 확보된 상황에선 그렇게 나쁘지 않은 품질을 보여주지만, 야간에선 디테일이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빛 번짐도 꽤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권장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EIS에 있었는데, 있으나 마나 했던 느낌이었던 레드미 노트 9 프로의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수준 높은 OIS로 유명한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해도 크게 딸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괜찮았어요. 516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리뷰를 위해 거의 하루 종일 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는 느낌은 거의 받질 못했는데, 50% 밝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했을 때 약 14시간가량을 버틴 걸 고려해보면 게임이나 영상 시청이 주목적이신 분들에겐 아주 딱 맞는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33W로 약 1시간 1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데, 웬만해선 배터리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모노에다 베이스가 약하고 다소 날카로운 인상이었던 레드미 노트 9 시리즈와는 달리 꽤나 수준급의 스피커인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여전히 중저음의 타격감 등이 약간 심심하다는 생각이 남긴 하지만 해상도 자체도 꽤나 높은 편이고 시찰음이 들리거나 특정 음역대가 날아가지도 않네요. 다만 많이 아쉽다 생각했던 부분은 LG 스마트폰의 붐박스 기능처럼 뒷판이 웅웅 울리는 현상이 꽤나 심하다는 건데 최대 볼륨을 사용하면 손이 덜덜 떨려 간지럽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전 갤럭시 P2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샤오미의 백도어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때문에 중국산 스마트폰들의 거부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전 레드미 노트 9 프로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가격대 성능 미만을 놓고 고려해본다면 이 친구와 견줄만한 친구가 딱히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스펙으로 무장한 친구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제품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